배우분들과 감독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의 따뜻한 봄날을 맞이해서 또 따뜻한 영화를 같이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림동 소녀 어머니랑 같이 영화를 만든 오재형입니다. 네, 이렇게 그 전주국제영화제 저희 영화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이렇게 또 많은 관객, 날씨 좋은 날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많은 즐거운 대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선 감독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작품의 출발점에 대해서 네, 이 작품은 이 코로나 그 시기 때 어머니가 시골에 지금 사시는데 사람 좀 만나고 싶다, 너무 고립되어 있다라고 해서, 네, 제가 그 줌으로 할 수 있는 그 뭔가 워크숍 같은 게 있을까라고 해서 동화책 만들기 워크숍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신청해 드렸고, 이제 그때 어머니가 그 어렸을 시절까지 그림으로 이제 그리셨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일단 영화로 만들어 보고, 예, 주변 반응도 좋고,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제안을 했죠. 이제 여기서 엄마 5.18 이야기와 그 다음에 노인 돼서 이제 장애를 겪은 이야기까지 표현을 한다면, 예, 영화제에 많이 다닐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그때부터, 예, 엄청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예, 저도 열심히 편집을 해서, 네, 그렇게, 예, 영화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동화책을 만드는 제작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렸을까요? 네, 어머니 그림 그리는 건 한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고, 제가 편집을 하고 작곡을 하고 피아노를 치고 한 시간까지 하면, 네, 1년은 안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머님께서는 작업을 집에서 하셨나요? 네, 코로나 시기 때 다들 힘든 시기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른손이 힘드니까 예선으로 이제 그림 작업을 했었는데요. 그림을 그리다가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한 장 한 장 그리다가 밤 새우면서도 그리고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 재미가 있었죠. 네. 그러면 이 영화를 같이 본 버전으로 선보이게 된 계기나 동기가 있다면? 네, 저는 양림동 소녀도 그렇고, 한 3, 4년 전부터 제 모든 연출작을 베리어 프리 버전, 네, 이제 그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는 같이 본 영화라고 하죠. 그 다음에 베리어 프리 영화라고도 하긴 했는데, 네, 이런 제가 만든 모든 영화는 이제 3, 4년 전부터는, 예, 그렇게 접근성을 조금 염두에 둔 그런 영화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림동 소녀 역시도 물론 어머니가 장애인 당사자이기도 하고, 예, 저도 장애인의 어떤 그런 접근성이나 그 다음에 베리어 프리 영화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영화의 어떤 그런 창의적인 어떤 상상력들, 이런 형식에 관심이 많아서, 이번, 양림동 소녀도, 그렇게 제작을 하게 됐고,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화면 해설이라고 하는 거, 시각장애인이 이제 영화를 감상할 수 있게 이제 음성 해설을 하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조금 좀 실험적인 방식을 시도해 봤는데, 어머니가 직접 자기 그림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영화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그 설명이라는 게 기존 화면 해설과는 조금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모든 장면을 해설하고 있지는 않지만, 또 이렇게 주인공인 화자가 이렇게 중간중간 자연스럽게 설명해 준다는 점에서 조금 화면 해설의 어떤 그런 캐릭터성을 가지고 싶기도 했고, 또 처음에 이렇게 영화의 어떤 요약본 같은 사전 해설이 나오잖아요. 이 영화는 어떤 영화고,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통 베리어 프리 영화라고 하면 세 가지 방식에서 진행이 되는데, 하나는 시각장애인,
또 하나는 청각장애인, 또 하나는 이렇게 수어, 농인을 위한 수어자 막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데 발달장애인에게도 그런 장벽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피플 그 성보센터라고 발달장애인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양림동 소녀를 보여줬더니 이 영화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 가령 5.18 같은 걸 어떻게 사전 지식 없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누가 계속 그리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계속 얘기를 하는지도 조금 이해가 어렵다는 피드백을 들어서 처음에 5.18 같은 경우에는 가령 뭐 군인들이 세상을 마음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거에 저항하는 뭐 이게 5.18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대충 줄거리를 좀 요약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게 얼마나 다가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번 전주에서 처음 시도해본 저희 사전해설 영화 버전 양림동 소녀를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베리어 프리 버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아쉬웠던 부분도 있으셨는지? 아쉬웠던 부분은 제가 이제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그 당사자들에게 가닿는지에 대한 이제 아쉬움이 있는데 가령 수어 통역 같은 경우에 사실 정작 농민 당사자분들에게 잘 다가가지 못하는 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내막을 조금 알아보니까 청인 수어 통역사의 통역이 실제로 이제 농민들에게 즉석으로 통역해서 가는 게 전달률이 별로 좀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농민들의 세대 차이도 있겠지만,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만들고 있는 영화는 실제로 농인과 그 다음에 청인 통역사가 공동 번역을 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번역 작업이니까 그렇게 해서 피드백을 조금 확실한 상태에서 이제 영화에 집어넣는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는 하지 않아서 나중에는 뭐 그렇게 좀 디벨롭을 시킬 부분인데 그 점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아들 오재영이 만들 때 처음부터 이제 가치범 영화로 만들어서 나레이션을 제가 약간 어눌하지만은 제가 좀 느끼는 게 이 영화를 통해서 저가 굉장히 치유함을 얻었다고나 할까요? 말이 이 영화 처음 만들 때보다 훨씬 발음이 정확해졌고요. 이 영화를 통해서 관객들 만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사회 우리 가치범 영화를 같이 보는 모든 여러 장인들 보면서 저희 시야도 좀 넓어지고 공적 가치로 좀 전환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민주적인 사회로 나가는 길이 이 장애인들이 문화적 향유를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도 생각하고 또 우리가 다 같이 함께라는 모토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정말 진정한 사회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림동 소녀를 우리 함께 사랑해 주시고 이걸 만들어 주었던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같이 공유하는 여러분들께 정말 이 감사의 기쁨을 돌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를 혹시 보시면서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은 자유롭게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나레이션을 하시면서 이게 대본이 있으셨던 건지 즉흥으로 설명을 하셨던 건지? 이틀에 걸쳐서 했는데요. 대본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아마도 모든 부모님들이 자기 인생을 이야기할 때 술술술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머니들 이야기나 아버지 이야기나 나이 드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 이야기도
제 인생에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 가지 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첫째 날은 약간 좀 잘못했는데 다음날 아들이 다시 회복적이 했었는데 그런 대로 잘 한 것 같아요. 너무 매끄럽게 이야기가 계속 흘러가서 이거는 대본이 있으셨을까 또 후시 작업을 따로 하신 건가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아버님의 존재는 끝까지 나오지 않아서 좀 궁금하긴 했었는데 저희 지금 남편 여기 이 자리에 안 왔지만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고 사실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일 처음 불렀던 사람이에요. 강주에 있는 노래문화운동을 같이 저랑 5.18 이후에 강주가 폭도로서 아주 전국적으로 그렇게 메이도 되고 있을 때 5.18을 어떻게 알려야 되겠다는 의미로 연극 단체를 만들어서 전국에 알리는 작업을 했을 때 같이 했고요. 또 이름으로서 제가 평생을 이런 가치를 지니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 이 가치가 뭐냐? 가치는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고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그런 민주적인 의지가 있는 것이 삶이 아닐까. 이제 그런 바탕 위에서 지금까지 사회적 활동을 하고 살았는데 가족들도 다 아들도 만들었던 영화들이 독립영화고 주로 국가폭력이랑 그런 것을 피아노 프리즘을 통해서도 나타냈고 또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나타냈고 여기 와 있는 딸도 있는데요. 딸도 자유적 의지로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문화적 행동을 통해서 행동하는 집안이라고 제 가족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미미하나마 문화적 형태로서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아까 엘 다이식이라고 영화에 나와서 그거 보면서 저도 생각이 많았는데요.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이 죽지 않고 일종의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생각을 이어가고 연결되는 것이 자연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삶이라는 게 우리가 같이 꿈꾸는 이상을 향해서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그런 삶이 우리가 바라는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이 영화를 통해서 관객분들이 어떤 거를 느끼길 바라셨는지 궁금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 보면 어머니가 항상 말했듯이 5.18 영화라고 한다면 그때 비극성이나 또 잔인한 군인들이 이렇게 총으로 쏴 죽이는 그런 광주 시민들이 이렇게 되게 죽어나가고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지 않았나 이때까지 5.18을 재현하는 영화에서. 근데 어머니는 분명히 영화에서도 보셨지만 5.18의 비극 속에서도 이루어진 축제성, 시민들의 환호나 그런 순간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면을 조금 부각을 시키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영화에 조금 비중 있게 그 장면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머니가 한 번도 그림을 이렇게 진지하게 그려본 적이 없는 그런 할머니인데 70세 돼가지고 처음 펜을 들고 이제 장애 때문에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되게 귀여운 그림들 그래서 뭔가 장애 예술이라고 말하면 좀 거창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그림과 별 인연이 어떤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일어나는 어떤 힘들이나 어떤 자기 이야기와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어떤 에너지 이런 것들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 3년 동안의 상영 활동을 이제 되돌아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네, 조금 전달이 된 것 같아가지고 네, 전달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나를 표현해보자. 그 관점이 참 좋았던 것 같은 게 나무 그림이 아니고 나를 그리니까 못 그려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만화 같은 느낌으로 그림이 좀 삐뚤빠뚤해서 재밌었던 게 그게 날밤을 새고 또 그림 그리다 보니까 어떤 분이 중간에 저희 집으로 오셨는데 저희 아버지 그림을 보고 어떤 분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내가 그림을 잘 그려서 웃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자기가 그게 살아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문득 아버지란 존재를 내 그림을 통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약간 그림에 힘이 있구나 그걸 좀 느꼈어요.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보다도 그림 속에 트였던 나의 그 마음이 일반적이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가는 애침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감동을 받고 양림동 소문조를 보면서 남의 이야기가 같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또 다른 하나의 세계를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말 감사했죠. 왜냐면 제가 장애를 입고 병원에서 한 걸음도 못 걸었어요. 한 걸음도 못 걷고 말도 어눌해서 잘 못 알아볼 정도로 제가 나중에 퇴원해서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분이 아줌마 아침부터 술 먹었어요. 그럴 정도로 비아냥거리고 또 제가 걸음 연습하러 식구들 몰래 버스나 지하철을 타보려고 삐뚤빠뚤한 걸음걸이로 내려갈 때 어떤 지하철역에서는 아줌마 왜 내가 지금 오른쪽으로 올라갔는데 당신은 왼쪽으로 내려온다 막 육두문자를 날리면서 나한테 그렇게 막 심한 모욕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우리 일반 장애인들은 정말로 많은 서름과 정말 슬픔을 딛고 살아가는구나. 사회가 이런 사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태어나거나 힘든 장애자들을 이렇게 심한 언어 모욕을 주거나 또 그 채탄인지도 모르고 심지어 저는 어떤 경우도 당했냐면요. 지하철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빨리 안 내려간다고 등을 뒤로 밀어서 앞으로 거꾸로 줬고 또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심한 모욕을 주면서 원사로 그런 경우를 제가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이 모두들 우리가 장애를 가질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교통사고랄지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그런데 너무 그런 제가 부당한 더 겪고 나서 감각적으로 느끼게 됐죠. 그래서 양림동 소녀를 좀 더 널리 알려서 제가 마이크 잡을 때 이런 것도 같이 계획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공적인 이런 장애 개선 문제에 있어서 목소리 높여서 외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 영화에서 마지막에 이제 시 하나 읽고 끝내면 쓰겠다 약간 이 장면에 그 새 그림 여기 입고 왔거든요. 이 그림이 이제 저희 어머니가 시골 사시는데 거기에 곤줄박이라는 새가 이렇게 놀러 와요. 매일 먹이를 어머니 아버지가 주면 놀러 오는데 시내에서 손을 올리면 손에 앉을 정도로 친해져가지고 되게 귀엽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린 이 곤줄박이 새 그림이 너무 귀엽고 저는 그 장면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저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옷을 여기 함께하는 여성들 그림을 일부러 입고 나왔어요. 뭐든지 연대를 해야 힘이 생기고 또 함께 해야 또 시너지 효과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위대한 정신이 5.18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5.18 때 정말 모든 장벽이 무너졌어요. 뭐 배우고 안 배우고 또 돈이 있고 없고 뭐 이거하고 상관없이 가장 사회 밑바닥에 그었던 자들이 정말 학생운동이 중심으로 되물었으나 해방 강주를 이끌어낸 사람들은 사회적인 노동자랄지 여러 가지 힘없는 사람들이 그 위대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세상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2011년에 세계 유네스코에 올라간 이후도 강주의 그 도덕적인 그 자세가 굉장히 크게 평가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우리 한국에 갖고 있는 정신이고 이런 정신들이 우리 장애인들도 같이 연대해서 나아갈 길이다 생각하거든요. 여성들도 모든 소수자들도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제가 여기 오스프리티에서 입고 나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고 또 광주 지역사에서 이 그림을 갖다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처음에는 한 사람인 것 같지만 모두 함께한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그 부분에 한 사람이 끼어들 수 있는 자리를 딱 비워놔서 일부러 누구든지 한 사람 같이 그 자리를 채워주는 역할들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랬습니다. 이 그림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꾸준히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 아니면 또 다음 작품이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그림은요, 두 개의 그렸는데 하나는 말 타고 있는 여자를 그렸어요. 동화나 때 장흥에 이소사라는 여자가 말 타고 동화글을 지도했는데 나도 감에 끌려가서 공문에 죽은 여자 장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소사 장군 하나 그렸고 그리고 이태원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생각하면서 그렸던 그림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말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죽어가도 아무런 국가적인 규명도 않고 이렇게 넘어갔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무지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떤 지시를 밝혀야 하는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랬습니다. 그럼 어떤 전시 계획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양동선으로는 아들이 이제 영화를 만든다 할 때 어떻게 누가 나 같은 영화를 보겠냐고 했지만 이 영화가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됐고 청룡영화제 단편 후보사까지 다방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었는데 올해 5월은 도이치벨레 독일 방송에서 이제 그게 CNN이나 NH 같은 방송인데 저를 인터뷰해갖고 또 프랑스에서도 이제 제 책을 가지고 와서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명륜 수원의 소리 없는 감동이 계속 세계적으로 좀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시 계획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걸어다니는 전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미 어머니는 그 원화 가지고 개인전을 하셨고요. 영화 발표 이후에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영화에 다 담지 못한 그 글과 그림들은 양림동 소녀라는 동명의 그 그림책으로 출간을 또 하셨어요. 영화 발표 이후에. 그래서 그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해서 보실 수 있고요. 이 말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티셔츠도 혹시 티셔츠는 그냥 가족끼리 입으려고 일단 한 거긴 한데 만약에 수요가 있으면 또 모르죠. 판매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정말 궁금했던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이게 판매를 하시는지 궁금했거든요. 네, 그러면
같이 본 버전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이거 질문을 제가 드렸었나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으신지. 네, 그 중요한 질문이라서 또 네, 제 질문 했었나요? 아니, 뭐 비슷한 거긴 한데 또 다른 답변을 또 드리자면 네, 그 제가 이제 제 영화를 그 베리어 프리 같이 본 버전으로 만드는 걸 이제 다른 뭐 작품들도 제가 뭐 화면 해설 작가로 이렇게 활동을 한다던가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영화도 서울 장애인권 영화제랑 협력을 해서 이제 베리어 프리 버전을 만드는 것인데 네, 우리나라에서 같이 본 영화제와 더불어서 서울 장애인권 영화제가 가장 이런 그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관심이 높은 영화제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서울 장애인권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했던 그런 발달 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그 영화 해설에 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저도 올해는 그 팀에 들어가서 지금 그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월 말에 서울 그 마로니에 공원에서 장애인권 영화제가 금토일 이렇게 3일 열리거든요. 네, 그때 제 신작 소영의 노력이라는 제 작품도 새로 이렇게 상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네, 다른 좋은 작품들 많이 그때 상영을 하고, 그 배리어 프리 작업을 제가 지금 같이 하고 있어서, 네, 이런, 재밌는 작품 많으니까 이렇게 오시면 좋겠고, 특히 이제 이런 배리어 프리 영화, 같이 본 영화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때 또 저희가 세미나 같은 걸 열거든요. 그래서, 네, 같이 본 영화라는 게 그 장애 운동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그 운동의 일환이라고도 생각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영화의 기존의 구조가 붕괴되고 새롭게 재조합되는 어떤 그런 미학적인 어떤 상상력의 어떤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를 그러면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따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셨다면은? 에피소드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에피소드라고 하면 네, 아까 그 나레이션 녹음하는 과정에서 근데 처음에 어머니한테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어머니가 그 5.18 관련 인터뷰에 너무 익숙해지셔가지고 전문 용어를 계속 내뱉고 막 이러길래 그런 뭐 학술지 발표하는 게 아니고 영화다. 그래서 첫날은 인터뷰를 실패하고 이제 두 번째 날에 다시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다큐멘터리 저도 몇 편 연출을 했지만 뭐 전공은 아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는 뭐 동료나 선배들이 중요한 질문은 인터뷰 스킬이긴 한데 같은 질문을 다음날 또 해라. 그러면은 그 출연자가 더 좋은 답변을 한다. 왜냐면 그 분도 그날 자기 전에 아쉬워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답을 할 걸 라고 하는 거를 다음날 또 물어보면 더 좋은 답변이 나온다라고 해서 다음날 같은 걸 또 물었고 이제 맥주 한 잔 이렇게 주면서 긴장 좀 풀어라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좋은 답변을 들어서 두 번째 그 녹음했던 그 나레이션 본을 영화에 넣게 됐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어머님께서는 그러면? 저는 같이 이제 영화제도 다니면서 사실 뭐 서울에서부터 제주도까지 부산, 서울, 강주, 또 전주에서도 사실 이 영화가 5번째 지금 주로 많이 여성 영화제나 독립 영화제도 장애인 영화제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게 마로니에 공원에서 했던 장애인 인권 영화제에서 폐막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 장애우들의 엄청난 한호성과 참여도 그 정말 휠체어 타고 와서 이렇게 보시면서 그 열기가 지금도 굉장히 쌀쌀한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심을 많이 보내주셔서 아주 감동이어서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제가 돌아온 기억이 있는데요.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어떤 역할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좀 씨앗이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질문이 아까 저기 택시를 타고 오는데 그 전주에 세월하고 이태호 사건의 이제 그 천막 농성한 데를 지나치게 됐어요. 근데 그 기사님이 저 사람들은 몇 년 동안 도대체 밥도 안 먹고 사나? 그러면 저럼 어떻게 하나 그런 식으로 약간은 뭐 걱정만 비아냥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 나도 옛날에 고물장사하면서 저를 엄청 했어요. 누가 월급 안 줘요. 월급 주지 않나.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회적 시선을 정확하게 자기 자존, 자기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목적을 두면 주위에 주위에 관한 세상의 그런 관심이나 그런 것에 별로 눈이 안 가요. 그리고 제가 결혼해서도 이런 목적성이 별로 상실 안 하고 살았던 거 나에 대한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한 자만이 결국 세상을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또 젊은이들이 참 살기 어려운 시기잖아요. 근데 이럴 때 자기 자신을 믿고 정말 꿋꿋하게 자기 방향성을 등대를 찾아서 가다면 세상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삶의 형태가 그런 분들은 결국 그 세상을 이기는 쪽으로 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을 내고 가시기 바랍니다.